네,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4번째 페이지. 잡지사 실버 버튼 획득의 또 다른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지님. 네, 반갑습니다. 우주먼지 치흥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예, 쑥스럽지만. 네. 축하합니다. 우리 또 목요일을 굳건히 지켜주신 먼지님 덕분에 잡지사가 실버 버튼을 땄고 저희가 뒤늦게나마 우리 먼지님께도 싸제 레플리카 실버 버튼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장 밝은 별 우주먼지 지웅배 또 이렇게 적어서. 네, 감동적입니다. 정말인가요? 네네, 진짜로. 본인 진짜 실버 버튼이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이걸 드리려니까 약간 전혀. 좀 궁색하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옆에 같이 두실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잡다한 우주사전. 예, 오늘은 지난달 세계 곳곳에 밤하늘을 수놓은 오로라 이야기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좀 허무하게 지나갔는데 이제 다다음 날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도 오로라가 보였다고. 네. 먼지님도 혹시 그때 보셨나요? 사실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었고요. 제 주변에 그 어린이 천문대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뉴스를 딱 접하시고 예보를 보고 이 정도 날씨면은 우리나라 강원도 화천 정도 북쪽으로 가면 오로라를 볼 수 있겠다 싶으셔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제 가서 사진을 찍어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담을 건너 들어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도 아주 어렴풋하게 보랏빛의 기운이 보이기는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맨눈으로 봤을 때 아주 선명하게 보인 건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제 카메라로 찍었던 거를 좀 보정을 ha고 나니까 내가 봤던 게 확실히 오로라였구나.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로라라는 게 저도 아직 평생 본 적은 없는 자연현상인데 혹시 보셨나요? 저도 못 봤죠. 보통 이제 북유럽 국가 가거나 캐나다 가거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캐나다 옐로나이프라든지 아니면 아이슬란드든지 이런 되게 극지방 근처에 가야 이제 겨우 볼 수 있는 자연 현상 중에 하나인데 오로라를 보고 오셨던 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꼭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봐야 하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지렸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천체 사진 작가님 중에 권호철 사진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그분께서도 거의 매년마다 이 태양풍 예보를 보시면서 오로라를 촬영하고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아마 상영을 하고 있을 텐데 거의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당시 북쪽 지역에 가서 촬영했던 오로라 영상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돔 영상으로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영상으로 간접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접 경험만 해도 아름답다. 굉장히 이제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오로라가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중위도에 살고 있어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봤던 기록들이 가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기록을 보면은 오로라를 봤던 걸로 추정되는 그런 기록들이 가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냐면 오로라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건데 지리적인 북극과 남극과 다르게 자기장의 북극과 남극은 조금씩 자리가 변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장의 북극과 남극에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운 좋게 우리가 자기장의 북극 주변에 살고 있게 된다면 그때는 오로라를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위도는 변함이 없지만 자기장의 북극과 남극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고려시대 즈음에 우리나라가 있던 한반도 주변으로 자기장의 북극이 좀 가깝게 내려오면서 그때는 좀 오로라를 보기가 쉬웠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는 진짜 무슨 하늘의 뜻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서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우리나라 강원도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오로라를 관측할 수가 있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하늘에서도 희미하게나마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는 게 마냥 이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라는 되게 아름다운 자연현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게 무시무시한 배경을 깔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오로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태양과 지구의 격렬한 싸움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싸움? 네, 맞습니다. 일단 태양은 엄청 거대한 아주 뜨겁게 타고 있는 가스 덩어리죠.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사방으로 자신 표면에
여러 물질들을 우주 공간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태양이 토해내고 있는 그 물질을 코로나의 물질 분출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네.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아주 높은 전하를 띠고 있는 다양한 전자, 원자, 핵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 공간으로 빠르게 날아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여러 행성들까지도 당연히 날아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구는 다행히도 굉장히 또 강력한 자기장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분출한 그 태양풍 입자들이 네. 그대로 지구 지표면에 도달하지는 않아요. 막아주는 거예요? 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 일종의 그 쉴드, 보호막의 역할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아이언돔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태양풍이 쏟아낸 그런 고에너지 입자들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기장도 그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자기장을 띠고 있으니까 그 자기력선을 따라서 태양풍 입자들이 다시 흘러가서 다른 방향으로 모여들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교과서 같은 그림 보시면 그 자석 위에다가 철가루를 뿌리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지구도 북극과 남극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는 커다란 그런 자기력선으로 이제 에워싸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양풍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따라서 이제 모여들게 되면 유난히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은 가장 높은 밀도로 자기장이 뿜어나오고 있는 극지방 쪽으로 이제 입자들이 모여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극지방에 모여든 입자들은 일단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태양풍 입자들이 지구를 덮고 있는 지구 대기권의 산소 분자들을 때리게 돼요. 그러면 산소 분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고에너지 입자들을 맞으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때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전자가 다시 붙었다가 하면서 빛을 방출하는 그런 기작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독특한 색깔의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때 방출되는 빛이 보통 보라색이나 녹색입니다. 오로라 색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더 높은 고도의 산소 분자들은 좀 더 보랏빛을 띠고요. 좀 낮은 고도에서는 녹색빛을 띱니다. 색깔이 그래서 바뀌는구나. 다르구나.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고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보시는 오로라 사진들 보면 보라색의 오로라랑 녹색의 오로라가 막 혼합되어 있다기보다 명확하게 층이 구분돼서 보이는 걸 더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고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 오로라가 이런 원리로 생기는구나. 네. 근데 그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가 자기장에 안 맞아가지고 지구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그냥 말 그대로 태양풍 입자가 그대로 지구를 때리면서 지구는 살균 소독되는 겁니다. 살균 소독된다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 때 그 급식 먹고 방구차 말고 급식 먹고 이제 급식실에 가면 그 스테인리스 컵을 살균 소독하는 자외선 빛이 나오는 그 뭐 통이 있었어요. 종종 있죠. 그래요? 네,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 그 자외선 빛은 굉장히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컵에 붙어 있을지 모르는 그런 병균을 강한 에너지로 쪼여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균 소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도 만약에 보호막이 없다면 그 고에너지 입자들이 그대로 지구로 쏟아지면서 지구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미생물부터 뭐 물, 대기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화성인데요. 화성도 우리가 최근에 탐사를 보면 오래전에는 화성에도 물이 흘렀고 어쩌면 지금도 화성 지하에는 물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화성은 지구와 다르게 메마른 붉은 사막 행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장 그 화성이 척박한 환경이 되었던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성은 지구와 다르게 강한 자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더 먼데도 불구하고 그 태양풍으로부터 자기를 덮고 있던 대기권과 물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바람 후 불어서 민들레씨앗 날아가는 것처럼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화성은 이제 완전 척박한 세계가 된 거고요. 사실 이건 여담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천문학자들이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해서 테라포밍하겠다, 화성으로 사람을 살게 하겠다라고 할 때 네. 그거에 현실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화성에는 행성 전체를 감쌀 만한 강한 자기장이 없다는 그 포인트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네. 네, 그게 없다면 우리가 화성에 가서 잠깐 방문하고 놀러 가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거기 눌러 앉아서 거주하는 거는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 활동이 최근 되게 격렬해지면서 오로라가 꽤 저희도 지역까지 발생하고 목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태양이 지금 좀 심상치가 않은데 유난히 좀 되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꽤 불안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태양이 점점 좀 히스테리를 부리고 난폭해지는 어떤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근데 태양이 이렇게 좀 성질을 부리는 주기 같은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 태양은 아주 주기적으로 짜증을 부립니다. 짜증을. 네, 그래서 이게 꽤 오랜 그 관측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일단 태양은 11년 정도 주기로 이제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면 태양도 지구처럼 자기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태양의 자기장의 북극과 남극 방향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있지 않습니다. 완전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기장에서 남극이었던 쪽이 북극이 되고요. 북극이었던 쪽이 남극이 됩니다. 아예 만약에 나침반을 들고 가서 태양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11년 주기로 나침반 바늘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11년 주기로? 네. 그래서 이 자기장이 완전 요동치면서 뒤집히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격렬한 변화가 벌어지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장이 한쪽 남쪽, 한쪽 북쪽으로 예쁘게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가장 남쪽인 곳과 가장 북쪽인 곳에 자기장의 세기가 제일 강할 겁니다. 잘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뒤집히는 과정에서 막 섞이게 되면 남쪽의 세기와 북쪽의 세기가 좀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서는 태양의 전반적인 자기장 세기가 좀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잘 정렬돼서 양쪽이 가장 강한 이 시기가 태양이 가장 격렬한 시기이고요. 자기장이 뒤집히는 중간 과정에서 전반적인 자기장이 약해지고 태양의 활동이 좀 줄어드는 이 시기가 태양이 좀 잠잠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고 다시 또 강해지기까지의 그 텀이 1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마침 내년이 그 11년 주기상 태양 활동이 가장 격렬해지는 시기가 내년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 활동을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태양이 언제 그러면 얘가 짜증을 많이 내고 있는지 언제 얘가 착해지고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할 수 있냐면 다행히도 태양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태양 얼굴. 네, 우리도 이제 사람이 좀 기분이 언짢을 때랑 기분이 좀 평화로울 때랑 얼굴에 되게 티가 잘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다행히도 태양은 그다지 포커페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얼굴만 봐도 용안만 봐도 지금 태양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닌지를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이 열받으면 얼굴에 검버섯이 많이 핍니다. 검버섯이. 그래서 태양의 얼굴을 보면 실제로 어떤 되게 재밌는 특징이 있냐면 그냥 매끈하고 노란 구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중간중간 좀 어둡게 보이는 커다란 검은 얼룩 같은 게 있어요. 흑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흑점?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다크 스팟 혹은 선스팟이라고 해서 태양 얼굴에 난 작은 검버섯, 흑점이라고 이제 부르는 현상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은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지고 요동치게 되면 이제 활동성이 두드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양 내부로부터 바깥까지 점점 자기장 다발이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형성되면서 뻗어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중간중간 그 자기력선 일부가 태양 표면을 관통해서 이제 형성되면서 태양 멀리까지 뻗어나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안정적일 때 태양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 어쨌든 안쪽이 더 온도가 뜨겁고 바깥쪽의 온도가 더 미지근하기 때문에 속에 있던 뜨거운 물질이 바깥으로 올라오고 바깥에서 식은 물질이 안쪽으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을 잘 일으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장이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되면 이 자기장 때문에 이 대류로 흘러가려던 물질의 흐름이 좀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빠르게 가라앉았어야 하는 차가운 물질이 예. 표면에 그대로 정체가 되면서 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그 영역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미지근하게 보이게 될 거고요. 네네. 온도가 압도적으로 낮다 보니까 물론 여전히 뜨겁습니다. 우리 태양이니까. 기준으로는. 예. 하지만 예. 태양 표면 치고는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좀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태양의 원래 표면 온도는 한 6,000도까지 올라가는데 네. 이 흑점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 영역의 온도는 거의 1,000도에서 2,000도까지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로 보이다 보니까 어둡게 보이고 네. 자기장 다발이 복잡하게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그런 방해받는 포인트가 많아질 테니까 네. 얼굴엔 더 흑점이 많아지게 되는 검버섯이 거죠. 많아지고. 네. 흑점 개수도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예. 실제로 그 태양을 모니터링을 쭉 해보면 네. 11년 주기로 흑점의 개수가 많아졌다가 줄었다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야. 지금 다시 조금씩 흑점 개수가 많아지고 여기저기서 폭발이 막 많아지면서 네. 이제 극대기라고 하는 태양이 제일 열받아 하는 시기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네. 딱 다음 주기가 2025년입니다. 네,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지구에서는 오로라 현상까지 빈번하게 목격이 되는 건데. 그럼 지난달에 우리가 목격했던 오로라는 뭐 어떤 태양 활동 때문에 생긴 건가요? 이제 오로라가 이런 식으로 흑점도 많아지고 자기장도 복잡하게 형성이 되면 이제 단순하게 표면에서 흑점만 생기고 표면만 뽕뽕뽕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까지 멀리 물질도 토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 표면 얼굴 바깥으로 네.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형성된 자기장이 점점 멀리까지 뻗어나가요. 그러면 결국에 자기장의 그 흐름은 네. 무한정 길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가 쭉 뻗어나가다 보면 또 끊어지면서 이제 탈출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기력선을 따라서 함께 밀려 올라왔던 전기를 띠고 있는 네.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들도 예. 그 빠르게 끊겨 날아간 자기력선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네. 마치 태양 표면에서 이글거리던 물질이 함께 팍 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이제 그거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태양의 코로나 물질 분출이라고 하는 현상이고요.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 표면에서 아주 밝게 섬광이 터지면서 터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 태양의 플레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마침 지난 5월 첫째 주에 어떤 이제 좀 특별한 현상이 있었냐면 네. 태양이 굉장히 격렬해지면서 아주 심각한 플레어가 한 6번, 7번 정도 이제 목격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레어의 그 단계를 여러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가장 그 단계가 심할 때를 이제 X급 플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급. 네, 참고로 이게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냐면 B단계, C단계, S단계, X단계 이런 게 있고 이 단계별로 그 규모의 차이는 네. 정확하게 그 지진 리히터 규모처럼 10배씩 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2배씩 커지는 게 아니라 10배씩 로그 스케일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압도적인 스케일의 이제 폭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시 X급 플레어가 한 7번 정도 쭉 터지면서 이제 그게 지구에서 목격이 되었고요. 하필이면 또 그때 태양에서 플레어가 터질 때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태양은 동그랗잖아요. 네. 구슬 모양인데.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플레어가 터진 방향이 네. 딱 지구가 지나가고 있던 그 방향이었어요. 그렇지. 지구 쪽으로 터져야지. 네. 만약에 지구가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터진다고 하면 플레어가 터져도 지구에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터진 플레어가 딱 지구 쪽을 향하면서 이제 그 플레어 물질이 지구로 날아왔고 이제 한참 있다가 지구에서 이제 목격이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플레어가 터지게 되면 지구에서 맨 처음 볼 수 있는 현상은 일단 밝은 섬광입니다. 근데 빛은 우주에서 제일 빠르죠. 네. 빛의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한 8분 정도 걸려요. 8분? 네. 그래서 태양에서 뭔가 폭발이 벌어지면 우리가 그걸 섬광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건 8분 정도 있다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태양이 분출한 물질 자체는 빛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나 원자핵 같은 아주 미미하지만 어쨌든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빛보다는 느리게 날아와요. 그래서 빛 자체, 섬광 자체는 폭발 이후 8분 있다가 지구에서 볼 수 있지만 태양풍 입자가 실제로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기까지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태양을 잘 모니터링을 하면 섬광이 딱 보였을 때 지금으로부터 하루에서 3일 정도 있다가 실질적인 태양풍 입자의 피해가 지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예보도 가능하긴 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리고 그 입자가 와도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직 그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원리를 설명해 주시느라 그 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오로라 태양 활동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오로라를 지구에서 자주 관측할 수 있는 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뭐 어떤 재난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태양 활동이 격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태양이 점점 더 잦은 주기로 강력한 플레어와 코로나 물질 분출을 일으키면서 계속 사방으로 고에너지 입자를 이제 방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구도 그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보호를 해주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중의 일부가 지상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특히나 이제 지구에 깔려있는 여러 전기 기반의 인프라가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중요한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태양의 그 활동이라고 하면 별로 우리한테 영향을 안 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고에너지 우주선 입자들은 특히 요즘 쓰고 있는 뭐 전선, 케이블 아니면 반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몇 개만 잘못 떨어져도 뭐 버그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전기 작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그럴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1859년 9월에 그때도 굉장히 강력한 플레어가 기록된 적이 있거든요. 1859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기록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 이때 벌어진 태양의 폭발은 거의 지금 기준으로 X50 정도, S클래스 50 정도의 이제 폭발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 태양 폭발로 인해서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대도시 일대에서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정전. 네, 도시가 완전 정전이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 어떤 그 보도들도 있냐면 하필이면 운 나쁘게 태양 폭발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에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가 그 전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이제 사고를 당했다. 이런 신문 기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당시에는 거의 지금보다 한 뭐 1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서 인류의 그 생활하는 모습이 덜 전기에 의존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다 스마트폰 쓰고 있고 인공위성 쓰고 있고 다 전기줄 쓰고 있잖아요. 위험 요소는 더 많아졌네. 그렇죠. 그래서 지상에도 송전탑이 다 깔려 있고 땅 밑에도 전기 케이블, 인터넷 케이블 다 깔려 있고 심지어 우리는 매일매일 인공위성 쓰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이 태양풍에 취약한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네. 나중에 완전히 이제 전기차의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실제로 그 정말 최근의 일인데요. 2012년에 지금까지 우리가 현대적인 망원경으로 관측했던 이래로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태양 플레어가 목격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때 2012년도에 터진 플레어가 이번에 오로라를 일으킨 플레어처럼 정확하게 지구 쪽으로 날아왔다면 아마 진짜 전 지구적인 재난이 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때 터진 플레어는 지구 쪽으로 향하진 않았고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서 살짝 비껴갔구나. 관측만 되고 지구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언제든 이런 피해는 가능하다는 거죠. 덜덜덜.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플레어가 국제 우주 정거장이나 허블 우주망원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는 인공위성도 당연히 그 안에 탑재된 여러 반도체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주 입자를 얻어맞게 되면 작동에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실제로 단순하게 이런 기계적인 장치 고장뿐 아니라 이 태양이 쏟아내고 있는 태양풍 입자들은 어쨌든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입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공위성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허블 우주망원경이나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그 저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어쨌든 아주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 대기권이 그 정도 고도에는 옅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궤도를 도는 동안 계속 조금씩 지구 대기권에 의한 마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아무런 그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조금씩 궤도가 낮아지고 추락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낮아지는 궤도를 수시로 보정해주기 위해서 다시 연료를 넣어주고 속도를 높여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태양풍이 한번
터졌다라고 하면 그 태양풍 입자들도 지구 대기권으로 날아오면서 네. 그 높은 고도를 돌고 있던 인공위성들의 속도를 더 늦춰주는 그러니까 마찰을 더 강하게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그동안 모니터링된 결과들을 보면 태양에서 꽤 큼직한 플레어가 터질 때마다 그 허블 우주망원경의 궤도가 낮아지는 속도, 그 저하율이 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특히나 이제 요즘은 뭐 한창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스타링크 같은 위성도 막 수만 대 지구 인공별자리. 궤도에다가 예. 거의 띄우고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점점 특히나 저궤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태양풍으로 인한 영향에 더 취약해질 것이고 그러네. 자칫하면 컨트롤을 벗어난 친구들이 지상으로 추락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쓰고 있던 통신이 마비가 된다거나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그동안 진짜 치명적인 피해가 없었던 게 오히려 좀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이제 자기장 덕분에 우리가 지금껏 잘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까 그 초반에 먼저님께서 우리가 뭐 화성으로 뭐 테라포밍 이런 걸 생각할 때 필수적인 게 자기장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 이게 막아주기 때문에 태양의 입자를.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뭐 외계 행성의 생명체 가능성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이제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 생명체를 좀 따져볼 때 자기장 연구를 좀 많이 하겠네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게요. 네. 이게 특히나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했던 외계 행성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조금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장의 존재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 있는 방법은 제가 가끔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심에 별이 있고 별 앞으로 외계 행성이 빙글빙글 가리고 지나갈 때 그때 중심의 별빛이 주기적으로 어두워지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외계 행성의 존재 유무를 찾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랬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중심 별이 엄청 밝을 때랑 중심 별이 좀 어두울 때랑 어떨 때 그 앞을 지나가는 외계 행성의 존재를 찾기가 더 쉬울까요? 어두울 때. 맞아요. 예. 만약에 중심 별이 엄청 밝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조그만한 행성이 앞을 가리고 지나간다고 해도 별의 전체 밝기가 어두워지는 건 거의 티가 안 날 거예요. 묻힐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심 별 자체가 충분히 미지근하고 어두운 별이어야 앞에 조그만한 애가 가리고 지나가도 별 자체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가 금방금방 눈에 띌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애초에 그 중심 별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우리가 이런 별들을 뭐라고 하냐면 붉게 빛나고 왜소한 별이다라고 해서 적색 외성, 네. 레드 드워프라고 부르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중심 별이 주로 어두운 별들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외계 행성에 네. 생명체가 살려면 네. 액체 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네. 이 행성은 그 왜소한 네. 어두운 중심 별에 네. 충분히 거리가 가까워야 충분히 별빛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즉, 만약에 우리 태양보다 어두운 별인데 네. 이 태양보다 어두운 별 곁에 태양과 지구 정도 거리의 행성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 행성은 지구보다 별빛을 덜 받고 있을 거예요. 네네. 당연히 중심 별 자체가 태양보다 어두운 별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별 곁에서 충분한 별빛을 받으려면 태양 지구 사이 거리보다 훨씬 짧은 거리에 가까워야죠. 행성이 예.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왜소한 별 주변을 돌고 있는 대부분의 액체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성들은 네. 궤도도 되게 작습니다. 중심별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네. 중심별에 바짝 붙어 있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별까지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별이 작은 폭발만 해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행성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태양 정도 거리 있으면 네. 왕 여드름 정도 터트려야 지구가 피해를 받고 영향을 받는데. 조그만한 여드름은 터트려도 별로 지구가 피해를 안 받는데 지금 우리가 발견한 그 왜소한 별들 주변을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은 네. 너무 중심별에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피지만 짜도 막 그쵸. 다 튀는구나. 피지만 짜도 다 그냥 그 행성에 노출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그 행성의 온도만 보면 중심별이 어둡지만 행성이 충분히 별에 가까워서 온도가 적당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정말 그 가까운 별까지 거리에서도 별의 폭발을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들의 자기장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외계행성, 그 먼 거리에 떨어진 외계행성의 자기장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쪽에도 뭐 오로라 같은 게 관측되고 이러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로라가 보인다면 네. 간접적으로 그 외계행성의 그 자기장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 외계 행성에서도 우리 지구나 목성, 토성 같이 그런 오로라 같은 추가적인 빛이 보이는지 이런 거를 관측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찾진 못했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야, 오로라가 그냥 굉장히 좀 예술적이고 뭐 아름답고 이런 현상으로만 봤는데 이제 앞으로 뭐 TV에서라도 오로라를 보면 지구와 태양의 치열하고 처절한 뭐 다툼, 전투 또 이런 이미지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오로라를 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이 정확한 극대기 가장 태양이 이제 난폭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태양은 열심히 더 화를 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5월 달에 그 강원도 오로라를 놓치셨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앞으로도 계속 태양은 난폭해질 것이라서 계속 그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1년 정도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제 그 기회를 노려볼 수 있고요. 하나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나사 홈페이지랑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전 세계에서 계속 태양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태양이 실시간으로 불과 몇 분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계속 여러분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날씨 예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되게 잘 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오로라 촬영하시는 사진 작가님 분들도 태양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를 참고해서 어느 지역에서 오로라가 많이 보일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사진 출사 계획을 잡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도 이번에 한번 오로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열심히 예보를 하고 있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알림 서비스 이런 것까지는 없나요? 아마 기상청에서도 그 탭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우주 날씨라고 아마 그 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꿀팁까지. 자, 오늘은 지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자 태양의 난폭한 활동으로부터 지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힘겹게 싸운 지구 자기장의 흔적이죠. 오로라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먼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